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직토의 김경태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 잘 드렸고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들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공대생이었어요. 그냥 공대생이었고 아까 좀 비슷하게 저 LG전자에서 기술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2014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됐고요. 저희는 사실 그 직토워크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판매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을 그때 이제 2015년에 한국에서 2014년에 2014년 11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작년부터 보험회사랑 이제 금융회사랑 같이 데이터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발표 주제에 맞게 저희가 사실 막 엄청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겪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토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했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면 저희 뭐 아마존에도 들어갔고 소프트뱅크도 들어갔고 뭐 베스트바이 캐나다에도 들어갔고 좋은 데는 다 들어갔어요. 뭐 투자도 뭐 지금 누적 투자 금액이 37억인가 뭐 그 정도 이제 봐서 그래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사실 한 재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게 이런 게 많았어요. 저희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건데 딱 아이디어가 있어서 프로토타입을 DIY를 만들고 멋있는 영상을 딱 하나 찍어서 이제 킥스타터나 뭐 그때 당시엔 인디고고 뭐 지금 와디즈도 있고 너무 좋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는데 플랫폼을 딱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마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VC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 VC들이 받은 투자를 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뭐 대형 유통사한테 유통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박 아이디어 이런 프로토타입 그리고 킥스타터의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많이 믿었어요. 근데 사실 정말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 킥스타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아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킥스타터를 준비해서 10억 원 이상 펀딩한 회사들의 평균 투자금 규모가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억을 투자를 받아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런칭을 했을 때 이제 1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10억, 12억 정도를 하면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크라우드 펀드 뭐 이제 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뭐 와디즈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딜리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돈이 진짜 남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원래 가격의 50%라고 해서 산정을 해서 처음에 이제 했지만 저희도 이렇게 많이 가격이 들지는 몰랐거든요. 물론 원가도 뭐 계산도 하기 좀 어려웠던 시점들도 있겠지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번 회사는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페블 같은 회사는 제가 기억에 이제 거의 10밀리언 이상 레이징을 했어요. 두 번째 제품에 그 페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1000억은 아니었대요. 100억 넘게 이제 펀딩을 했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좀 낮은 가격에 인수를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가는 길에 되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쉬워 보이는 그런 대행사들이나 유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저희는 되게 무모하게 도전을 했어요. 진짜 돈 얼마도 안 갖고 시작을 했고 저 혼자 개발을 해서 제품 이렇게 하면 진짜 제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직접 그 제조사 찾아가서 제조사한테 작은 금액을 어떻게 보면 현물로 출자를 받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되게 작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 있는 시드머니로 다 영상을 찍었어요. 저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었는데 그걸로 다 영상을 찍어서
일단 킥스타터 런칭을 했고 지금 저희가 지금 16만 5천 불 정도 펀딩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뭐 엄청난 성공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고, 그리고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루에 거의 400만 원어치씩 팔린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였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마케팅도 하고 세일즈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매출이 뭐 몇 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1년 후의 제품이었고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40일 동안 400만 원을 판다는 거는, 하루에 400만 원 이상씩 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 에이전시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세일즈 에이전시도 만나봤고 중간에 뭐 대행해 주는 곳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었는데,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 굉장히 좀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시하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작년까지 이제 해외 유통을 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좀 느꼈던 점들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것들은 뭐 제조를 넘어서서 인증 문제였어요. 해외에 가서 뭐 세일즈는 어쨌든 세일즈 저희 대신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났었는데, 그때 어디였지? 아마존 런치패드라고 하는데 말고 제 기억에 이제 베스트바이 캐나다부터 먼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바이 캐나다부터 가고 거기서 조금 실험을 해보고 잘 되면 베스트바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뭐 정말 운이 좋으면 그 뭐 애플샵이나 이런 데 독점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럼 뭐 수량 단위가 보통 막 1000대, 10,000대, 10만 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미팅을 하다가 이거 좀 뭐 재미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 딴에는 인증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FCC 인증, CE 인증, 뭐 한국 뭐 인증, 그리고 KC 인증, 그리고 뭐 블루투스 인증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통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이제 UL 인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의료기기나 이런 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훨씬 더 많은 건데 저희도 그런 클래스마다 다 있었는데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제조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유통하려고 하면 그쪽 그 창고라고 해야 되죠.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창고에 들어가는 어떤 기기의 위험성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UL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UL 인증 뭐 비용도 비용인데 기간이 거의 막 6개월, 3개월 막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뭐 이거 다다음 달에 막 나가기로 했는데 UL 인증 없는 걸로 나가냐, 있는 걸로 나가냐, 배터리는 뭘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인증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증을 확인해 보시는 거는 뭐 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좀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인증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FGC도 있고 KC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도 UL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증 대행해 주는 업체를 되게 많이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인증 비용 2천만 원인데 뭐 200만 원만 더 내면 뭐 우리가 다 해주겠다. 너네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이제 한국에서 웨어러블을 UL을 받아서 나가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 받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UL 코리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은 그랬어요. 결론은 그냥 제가 하나 대행사를 끼나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오히려 직접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더 빨리 할 수 있고, UL 코리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 본인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인증 같은 비용 저도 사실 뭐 저는 원래 전작가 나와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석사를 했었는데 이런 쪽은 아예 몰랐어요. 물론 LG전자에 근무를 했지만 이런 쪽은 전혀 몰랐는데,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서류 작업하는 거고 되게 다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지 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같은 것들은 일단 수출을 하시기 전에 당연히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FCC나 유럽 C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받으셔야 되고, 뭐 블루투스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는 또 인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섣부를 수는 있지만 좀 그렇게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비슷한 제품을 한번 사서 유통된 제품을 사서 보시고 뒷면을 보시면 뭐 쓰레기 통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다 인증 마크들이거든요. 보통
그게 쓸데없이 다 뭐 받아놓고 우리 이거만큼 잘했어라는 인증이 아니고 유통사를 끼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인증들이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대로 이제 내려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뭐 투자를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손정희 씨나 이런 것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번에 몇백억씩 받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뭐 조지 소로스는 고사하고 벤처 캐피털 대표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심사역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투자를 이제 저희도 사실 그 킥스타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외 법인을 만들었었고 오버시스 펀딩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실 투자 회사를 만났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거든요. 뭐 세코야 캐피탈도 있고 뭐 클라이너 퍼킨스 A16G가 이제 안데르센 호로비츠라는 또 펀드고 나머지는 좀 큰 펀드들인데 보시면 이게 좀 옛날 기준이긴 한데 뭐 세코야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아는 회사 뭐 구글, 애플, 시스코 뭐 다 있어요. IBM 초기 투자를 다 했었고 너무 유수하게 키워난 그런 유수하게 뭐 보시면 거의 다 아는 회사들밖에 없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스냅챗, 우버 뭐 워낙 많은 회사들을 이게 투자를 한 회사들인데 저 회사한테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정말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컨택을 했었는데 결론은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좀 이걸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말씀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데르센 호비츠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심사를 만났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조본 투자했는데 조본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겹쳐서 검토를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도전했을 때는 우리 되게 뛰어나고 되게 좋아라고 했었는데 그냥 딱 세계적인 회사 조본 포트폴리오 있는데 물론 지금 조본은 웨어러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있는데 너네 그 회사보다 잘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다르고 이런 강점이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비전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뭐 해외 투자자 만나가지고 돈이 이렇게 뚝딱 나온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엔젤들한테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았었고 이제 기관 투자 받고 마지막에 이제 SI 받고 사실 지금도 또 투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한국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마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생산하시더라도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어차피 양산이라는 게 돈이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유통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뭐 해외에 나가고 이러는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벤처 캐피탈 뭘 받는 근데 확실한 거는 외부 기관 투자를 받으려면 절대 물건을 팔아서는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다 되게 좋은 물건인데 이거 가지고 투자를 받을래 투자자를 소개시켜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은 이 회사가 1000배, 뭐 100배, 최소한 10배, 20배를 성장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되게 잘 팔릴 것 같네 뭐 피젯 스피너를 만들었더니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네 이래서 투자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은 밴드를 만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돼서 헬스케어에 우리나라 헬스케어를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야지 사실 투자가 되는 거지 단순히 뭐 제품 하나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오죠.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지 왜 저희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IoT 쪽 할 때 가장 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케팅이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이랑 세일즈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마케팅은 이제 특히 해외 마케팅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도 뭐 핏빛도 있었고 뭐 나중에 애플 워치도 나왔고 여기서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까? 뭐 베스트바이나 이런 대형 마트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말 온라인에서 프레젠스가 강한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반대로 가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물론 유통을 하긴 했었지만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된 브랜드 자체를 갖고 가고 싶어 하지 특히 대형 회사에서는 전혀 뭐 브랜드가 안 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시장의 선도적인 혁신적인 어떤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이런 제품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게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킥스타터를 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이메일 많이 와요. 조금이라도 잘 되면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미국에서 엄청 연락이 와요. 우리 이런 거 마케팅 이렇게 했고 한 달에 얼마 내면 하고 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신문 기사 낼 수 있고 우리 뭐 어디에 다 실었고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딱 보면 가격이 되게 높아요. 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막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못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마케팅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선정이 됐어요. 운이 좋게 선정이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마케팅 에이전시를 이제 미국 에이전시를 찾아서 미국 에이전시한테 이제 리텐션 피를 주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썼어요. 결론은 마케팅은 항상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자 입장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또 심지어 공대생이다 보니까 1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면 이거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 마케팅은 정말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 100만 원을 써더라도 0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잘 돼 있고 아마존에서 많이 팔려 있고 이런 보면 이게 그 마케팅이 힘인가 뭐 잡지를 몇 번 막 실차고 해서 실었는데 그거의 힘인가 보통 KPI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산정을 해서 보내주고 뭐 몇 명이 봤어요 이러는데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이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어느 정도 어웨어너스를 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가 정말 중요하죠. 저희 뭐 이제 세일즈 하려고 결국 이제 세일즈라는 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한테 직접 가서 파는 게 아니고 유통사를 만나서 우리 제품 뭐 시장가 뭐 예를 들어 뭐 100불인데 너네들한테 뭐 25불에 줄 테니까 니네들이 뭐 50불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세일즈에서 보통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이제 컨사이먼트로 사갈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파는 만큼 수수료를 받을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사가면 당연히 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뭐 10,000대 내보내고 싸게 내보내들 알아서 하고 AS도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또 이 부분에서도 해외에서는 또 에이전시를 썼었어요. 에이전시를 써서 오히려 마케팅보다 세일즈 쪽의 에이전시가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일즈 쪽은 약간 좀 인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원래 어떤 제품을 소스했던 사람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뭐 갑자기 뭐 큰 대형 유통사한테 연락을 드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그냥 그거의 그냥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차려서 뭘 했으면 이만큼 돈이 들었을 텐데 물론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이걸 받아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은 처음에 했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반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CES에서 미팅을 하고 보통 CES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팅을 다 셋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CES구나. 올해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미팅도 많이 하고 오고 보통 이제 저희는 전시회는 안 하고 그쪽에 다 모이니까 그쪽 호텔 방들을 빌려서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텔 방에서 이제 미팅들 되게 많이 하고 뭐 계약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케팅보다는 세일즈가 더 도움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마케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게 쇼예요. 그래서 이제 CES나 이제 MWC 같은 쇼인데 이게 아직도 이것도 뭐 또 되게 항상 저희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해요. MWC 지금 하는데 CES 하는데 뭐 무슨 한국 관이 있다, 뭐 스타트업 관이 있다, 벤처 관이 있다, 아니면 메인 관이 있다 들어와라 하는데 아시겠지만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 CES 특히 CES를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상한 데 있으면 볼 수도 없어요. 메인 어떤 데만 볼 수만 있지 막 어떤 곳 가보면 심천에서 온 업체들이 한 100개가 모여 있는데 정말 사람이 한 시간에 진짜 10명도 안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있고 뭐 훨씬 더 비싼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액티브하게 미팅을 하는데
또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알기로 뭐 거의 뭐 그냥 쇼 나가는데 레지스터 비용만 몇 천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예를 들어 저희가 나갔다고 쳐도 그 정도 돈이 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셋업을 해야 되고 진짜 정말 마케팅의 꽃이잖아요. 쇼라는 것 자체가. 그때 가서 바이어들 그 프레스들 다 한 번에 이제 매혹시키려고 뭐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쇼 자리인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가서 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참가하면 누가 와서 하겠지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정말 기획을 잘 해서 정말 빵 한번 터트릴 준비가 돼 있으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참석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한국관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그냥 공짜니까 따라가야지. 그냥 나 한번 그냥 선정됐으니까 가야지. 가면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처음에 저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더라고요. 그런 일 절대 없고 오히려 똑같은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뭐 이런 뭐 스타트업들 쇼를 가서라도 정말 야 여기 가서 우리가 남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지만 진짜 뭐 이런 짓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진짜 사실 기계라도 몇십 대 몇백 대 팔고 와요. 그런 플랜이라도 세우면.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사실 사람들 뭐 아무리 뭐 저희가 다 지원을 받고 갔어 다 그게 커스트인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홍보도 하고 정말 많은 준비가 아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무수한 기회들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외국에서 이메일 오고 이러면 이게 뭐지? 막 우리한테 뭐가 왔네? 뭐 인터뷰를 하자고 하네? 이런데 오는 이메일의 거의 99%가 다 이제 대표들이나 의사결정관들한테 돈을 쓰라는 이메일이죠. 결국에는 뭐 선정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돈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 마케팅도 있고, 뭐 쇼도 있고, 뭐 컨퍼런스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많이 모르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겠다, 저거 되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뺏기고 그리고 엄청 미팅을 특히 해외 분들이랑 미팅을 하면 엄청 화려해요. 뭐 언변도 화려하고 이런 덱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500불, 1000불 내면 이거 될 것 같네. 예전에 이런 회사도 했었대.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별로였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회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회라고 했던 것들은 정말 기회가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오는 어떤 오퍼들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아직도 계속 연락이 와요. 저희가 지금 해외 유통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연락을 오는데 한번 이메일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좀 재고를 해보시고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고 그 중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고 저렴하고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 막 3,000불 막 이랬는데 저희 500불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럼 500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쪽도 스타트업이고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딜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특히 해외 진출을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덥석덥석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좀 저희 회사 얘기예요. 우리 회사 얘기인데 지금 원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 밴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직도 워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100억 원 핏빛도 똑같아요. 100억 원어치를 팔면 순이익이 뭐 한 25억 그리고 25% 나오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 그 성장성의 한계가 이제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벤처 투자를 받으려면 이런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아까 이제 코드 대표님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직토를 가지고 뭐 보험사도 다니고 금융사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차피 회사 전 세계에 뭐 웨어러블 많은데 뭐 굳이 우리가 직토만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구글, 뭐 핏, 뭐 아이헬스, 가민, 핏빛, 샤오미, 갤럭시 기어 다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그냥 원하면 걸음수 데이터는 우리 플랫폼을 쓰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붙여 나가면서 저희는 뭐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뭐 사실 뭐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작년이나 뭐 요즘에는 사실 많이는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뭐 이런 뭐 제가 멘토가 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여쭤보는 분들한테 항상 보면 디바이스, 어떤 제품, 기능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럼 투자자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거 가지고 정말 이 회사가 2천억짜리, 3천억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막강한 유통망이나 뭐 예를 들면 의료기 같은 게 뭐 GE 헬스케어가 잡고 있다든지 뭐 그런 정말 그 정도로 병원이랑 친밀도가 있고 모든 게 돼도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좋으니까 사주세요 해서는 이제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 또 따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맨 뒤에 네. 네, 그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설립을 하시면서 마케팅이란지 세일스 하셨을 때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난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대행 뭐 업체란지 그런 정보란지 그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그 현지 업체하고 어떻게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처럼 뭐 유럽 쪽이란지 미국 쪽의 스타트업을 아예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점이 좀 그 숙지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그 일단 그 회사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베타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도 있었고 뭐 마케팅도 PR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하는 데도 있었고 이제 저희 그 뉴스페이퍼에 이제 실는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이거 다 해줄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이런 난관이 있는데 너네들 지금 앞으로 3개월 안에 뭐 해줄 수 있어? 한 달 안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럼 계약이 1년이라 돼 있으면 가장 중요했던 게 언제 계약 내가 파기할 수 있어? 왜냐면 1년 컨트랙을 하더라도 1년을 다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특히 이제 세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뭐 파기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돼? 항상 특히 외국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뚝뚝뚝뚝뚝뚝 던져가지고 막 인보이스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결국 내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물론 국제지만.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 안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션 조항 같은 데를 봐서 그러면 뭐 하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줘 뭐 아니면 60일 전에 얘기를 해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되게 편하거든요. 아니면 뭐 바로 얘기를 하면 페널티가 뭐 30%, 뭐 20%를 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터미네이션 조항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레퍼런스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플랜을 그냥 그 사람들이 PT하는 플랜 말고 진짜 우리가 한 달, 세 달 안에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돼서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진짜 이루어졌을 때 계약을 연장을 해야지 그냥 그냥 기다리라고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마이크 건네주세요. 네, 아까 그 해외 유통은 안 하신다고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까 아마존하고 소프트뱅크 하셨는데 두 회사 관련해서 어떤 작업과 그리고 현재 뭐 현황 스테이터스는 어떤지 좀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유통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웨어러블 시장이 워낙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딱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가형 밴드 아니면 보통 스마트워치로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핏빗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 업체가 해외에서 유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유통 업체한테 계속 리테인 피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비용보다 매출을 해서 남는 비용이 점점 이제 거의
이븐이 되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굳이 왜 유통사까지 끼면서 해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큰 유통사들 보통 뭐 10,000대씩 사가고 뭐 5,000대씩 사가고 이런 딜들이 거의 이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제 아마존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마존 그것도 사실 유통회사가 어떻게 보면 연결을 처음에 해줬어요. 뭐냐면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사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뭐 조금 이제 재미있는 제품들을 런치패드라고 하는 어떤 뭐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거기 선정됐으니까 그럼 거기서만 그냥 대충 우리 회사 이름을 아는 데는 팔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매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었던 게 그 물류 창고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그거를 저희가 맞게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드 파티 PL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자동으로 이제 PO가 나오면 그 PO를 그 서드 파티 그 PL 그 물류로 보내면 그 물류 창고에서 저절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연동이 사실은 돼야지 이제 한 달에 뭐 수천 대 정도 이제 나가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 또 물류 창고 비용이 한 달에 거의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돈인데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물류 창고에 PO가 오면 직접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거 여기 좀 너무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좀 중지를 했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들어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더들은 뭐 아직도 당연히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조금 뭐 유명해졌는데 이제 스타일 플러스라고 그게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런칭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처음 오픈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기획 상품으로 해서 시장에 들어가고 뭐 일본의 뭐 이세탄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레퍼런스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그 성과가 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되게 비싸게 그게 측정이 돼 버렸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너무 비싸게 좀 가격이 책정이 돼서 조금 뭐 레퍼런스는 되게 좋고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지는 데는 도움이 됐었는데 성과 자체는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직토가 PPC랑 거의 발전 방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뭐 차별화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뭐 독특한 산업적인 그런 걸 활용해서 뭐 PP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제약업계라든가 이런 쪽이랑 또 얘기가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서서 지금 뭐 몇 개 업체랑은 계약을 하신 건지 MOU 상태신 건지 어떤 상태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질문 주셨는데 일단 핏빛이랑 다른 점은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걸음걸이 교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 우리는 되게 걸음걸이 교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었을 때 뭐 굽히고 걸음 진동이 오고 되게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당연히 핏빛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핏빛이 훨씬 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세일즈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당연히 좋다,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걸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서 엑시스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붙였는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직토 워크 100대 얼마예요? 뭐 50대 얼마예요? 뭐 뿌리려고 해요. 이랬는데 예를 들면 직토 워크 10대를 뭐 이런 20대를 살 건데 저희가 한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뭐 데이터를 1년 동안 제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국가 뭐 이런 국민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대학교, 병원 이런 데서 굉장히 니즈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보험회사랑도 계속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웨어러블 인더스트리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웨어러블은 걷는 거잖아요. 근데 걷는 게 사실 그냥 걷는 거를 만보기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굳이 웨어러블 뭐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 이런 것들 의미가 있으려면 걷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서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보험사거든요. 그 왜냐면 오스카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일부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미 출시한 카드가 국민카드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워킹업 카드라고 이제 뭐 트와이스가 값이 나서 광고를 하는 카드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 보 이상 걸으면
뭐 최대 결제 금액의 5%까지 리워드를 해준 그런 카드들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내년에는 이제 11월 1일 날부터 이제 또 금감원에서 어떤 법이 풀려서 또 내가 많이 걷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들이 내년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를 해놓고 활동량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쪽에 어떤 사업을 훨씬 더 많이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창업을 처음에 하셨을 때 제가 처음부터 이 그 발표를 듣지를 못했는데 투자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뭐 어떤 펀딩 컨디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그리고 한 군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다른 투자도 받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지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좀 운영적인 부분인데 이게 혹시 뭐 지금 창업을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기 전이었으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뭘 투자를 받는데 우리 회사가 얼마가 가치가 돼야 돼요. 뭐 아는 사람이 뭐 1억을 해줬는데 그럼 내가 몇 프로를 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그냥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5억을 받았는데, 너 그러면 5억을 받았으면 지분의 몇 프로를 주고 싶어?라고 제가 이제 창업자분한테 질문을 드리면, 나는 한 5%, 3%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바로 1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봤어. 그러면 100억이 있으면 이제 본인 회사 살 거예요? 아니면 지분 5%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당연히 뭐 어디 그때 당시는 뭐 100억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반대로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가서 항상 밸류에이션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있어요. 뭐 매출액 대비 뭐 이런 거 하는데 결국 스타트업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미래 가치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거꾸로 환산을 하면 이 정도 가치가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얼마고 10억을 받더라도 나는 1억밖에 안 투자했지만 10억 10%만 줘도 이러해서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좀 직관적으로 하기에는 얼마 받았을 때 얼마 주고 싶었을 때 회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회사가 더 잘 되고 뭔가 회사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분이 막 저한테 많다고 해가지고 그건 정말 이제 잘 됐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을 찾고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저희 직토의 대표님 김경태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